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77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그 낭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썼던 기사인데 우연히 다시 한번 쭉 보고 그러니까 뭐 새삼스럽고 그래서 한번 다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좀 낭랑은 별로 인기 있는 테마는 아니잖아요. 한나라 식민지 생각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흔히 잘 배웠죠. 기원전 108년에 한사군이 네. 그 한나라가 뭐 침략을 해갖고 고조선이 망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한 번쯤 다뤄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생각해봐야 될 역사고 약간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마영 기자는 지금 남한에 낭랑 유물이 상당히 엄청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상당수 있는 거 뭐 알아요? 아니요. 그 낭랑 유물이라면 북쪽에서 발견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박물관 거기 보면 그 상당량의 낭랑 유물이 소장되어 있거든요. 네, 얼마나요? 글쎄요, 그 아직 유물 정리가 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500여 점이라고도 하고 네. 5,000여 점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한 숫자는 뭐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어쨌든 요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분명한 거는 이제 이런 그 이 낭랑 유물이 특히나 그 일제 시대 때 집중 발굴됐다는 점이죠. 아. 근데 왜 이렇게 국립박물관에 낭랑 유물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뭐 새삼스럽게 있는 질문일 수가 있고 그런데 상당히 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죠. 네. 그래서 일제 시대 때는 이 낭랑뿐만 아니라 특히나 그 최근에 그 이 문재인 대통령인 이 가야 문화, 가야 네. 역사를 좀 언급을 했는데 이상하게 일제 때도 가야 역사 유물을 엄청나게 유적을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낭랑 그다음에 가야 그 이 김해 이쪽에 과연 누구의 역사인가 한번 우리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뭐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아서요. 별로 많이 생각해보지 않은 테마인데요. 네. 낭랑은 누구 역사예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좀 잠깐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네. 중앙박물관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1,500에서 5,000점 정도 낭랑 유물이 있다 그랬는데 예. 사실 박물관에 보면 예. 이 유리 건판 사진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요. 이게 한 예. 38,000점 여장이 있거든요. 그 요것도 이제 일본의 인류학자인 도리 류조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900년대 초죠. 네. 그래서 식민통치 일환으로 찍어놓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속, 인물, 고고학 자료인데 그 중에 보면 전국 각지의 남녀들 신체 측정 사진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아니 왜 시시콜콜 남녀 신체 측정 사진까지 찍었을까요? 좀 네.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네. 남의 나라 백성들 신체 사진을 찍었대요. 몰카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약간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나치가 그 골상학이라 해서 뼈와 뭐 얼굴상 이런 거를 연구를 했거든요. 왜 했냐? 유태인들이 더러운 피가 흐르는 종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를 해갖고 멸종을 시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골상학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점에서 이게 그 열등한 민족이냐라는 걸 분석하고 연구하고 뭐 그런 측면을 연구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일제도 그런 거예요? 그 1918년에 당시 그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찌가 이제 경성일보 인터뷰를 보면 어느 정도 일제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일본인들은 저들 그러니까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혼, 그 대화혼이라 그러는데요. 일본의 혼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저들이 그 일본의 문명 시설 덕분에 지능을 개발하고 널리 세계의 형세에 접하는 날에 이르러 그렇게 되면 이제 민족적 반항심이 타올 수가 있다. 이러면 큰일이다. 이거는 조선 통치의 최대 난관이 되는데 어쨌든 조선 연구에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던 걸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여하간에 조선 민족을 속속들이 다 파악해야 한다 이런 말인가 봐요. 그러면서 데라우찌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민족 정신을 어디까지나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고 조선인의 민족 심리 그다음에 정신 생활까지도 두루 이해하지 않으면 헛수고다라고 강조합니다. 좀 모골이 송연해지는데요. 네. 신체 사진은 그렇다 치고 낭랑 유물이 박물관에 많이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이게 뭐 무슨 뭐 가상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들어보면 이것도 역시 이제 모골이 송연해지는 건데 과연 일제는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보면 네. 1909년에 일제가 대동강변이죠 평양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발굴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1910년이 아니니까 통감부죠. 네. 고건축 촉탁인데 세키노 다다시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고고 인류학자죠. 그래서 그 일제시대 초반에 우리 그 이 유물 이런 걸 유적을 다 찍어가지고 조선 고족도부 이렇게 만들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발표를 하니까 그 도록을 보고 엄청난 그 일본인들이 눈독을 들이게 되는 그런 뭐 좀 역효과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렇게 이제 조선의 어떤 유물 유적을 조사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평양의 서감동 고분을 네.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지금으로 치면 한 110년 정도 된 거죠. 이게 네. 발굴의 시조인가요? 뭐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 일부 사장인 시라카와 쇼지라는 사람한테 네. 그쪽에 이 서감동 그쪽에 이 대형 고분이 있어요라는 뭐 얘기를 듣고 세키노가 이제 한 걸음에 달려온 거죠. 발굴 성과는 어땠어요? 흥미진진했습니다. 그 고분이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축이라고 전돌이죠. 네. 무덤방인데 거기서 보면 두 점의 청동 거울이 나오고 그다음에 각종 무기, 토기, 그다음에 오수전. 그게 오수전이 한나라 때 그 유물이잖아요. 돈이거든요. 예. 쏟아져 나왔거든요. 요 발굴 유물은 또 대부분이 또 일본으로 반출을 해갖고 다 가져갔군요. 그렇습니다. 뭐 연구한다는 목록으로 쓸어가는 건데 예. 이 뭐 일본 사람들이 고려 고분 이런 데도 뭐 총칼로 옆에서 다 싹 쓸어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아주 완전히 도적이었죠. 뭐 그리고 뭐 이 우리는 또 그것도 모르고 뭐 우리가 무덤을 뭐 판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민족 같은 경우는 조상의 면대.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그거를 완전히 그냥 천인공날 짓을 한 거죠. 저도 문화재 담당 잠깐 할 때 보니까 정말 많은 걸 가져갔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들을수록 우라가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 뭐 예를 들자면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예. 그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서울에 있는 이게 골동품 상가 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쓸이 해갖고 이제 완영의 고려 청자를 네. 그러니까 1000년점을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산 사람을 칭찬을 많이 했다 그러는 건데 그건 반증이 뭐냐면 헐값으로 우리 문화재가 다 싹쓸이 됐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할수록 참 한심하고 우라통이 치미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그 고종한테 이런 그 청자를 보여주는데 고종이 몰라요. 이게 어느 나라 거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고종으로서는 그 고분에 있는 거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참 무지하고 뭐 그랬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 1909년에 대동강변에서 이제 그 발굴한 그런 그 벽돌 무덤 네. 그것이 이제 이 발굴이 됐고 한 달 뒤에도 또 그 이 도쿄대 하기노라는 사람하고 이마니시 류라는 사람이 또 발굴단을 하나 만듭니다. 도쿄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발굴단인데 그래서 똑같은 형식의 무덤을 조사하는데 요 고분은 서감동 을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그거는 이제 갑분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왕 우승명 뭐 칠기 부석 금구 뭐 이거 허리띠 같은 것도 나오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뭐 청동 거울, 금동 식기, 귀고리, 팔찌 등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이 유물들도 모두 일본으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감동 을분 것도 다 하기노가 반출을 했는데 불행히도 이게 1923년에 간도 대지진,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 소실되는 또 비운을 맞죠. 아유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네. 근데 이 고분들은 처음부터 낙랑 고분이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키노나 하기노나 네. 이 두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발굴을. 근데 다 고구려 고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몇 달 뒤에 당시에 그 1900년대 초반에 그때 당시에 그 이 만주 지역이나 조선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사진도 찍고 그랬다는 인류학자 도리류조가 아니다라고 반론을 펴죠. 그러니까 고구려 구분이 아니다. 예. 어떤 근거였어요? 이게 보니까 요 전축분이라 했잖아요. 그 벽돌. 예. 우리 그 고구려 무덤은 사실은 벽돌이 아니잖아요. 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도리류조가 볼 때는 자기가 옛날에 1903년이나 5년에 그 집안 그러니까 지안이죠. 그 네. 지금은 중국이지만 거기서 이렇게 고구려 고분들을 봤는데 그거하고 명백하게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벽돌면은 그건 중국 한나라 때 무덤이다.
그리고 우리는 저 고구려는 사실은 벽돌 무덤에 돌 무덤 아니냐 뭐 이런 네. 거고 적석총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출토 유물도 이렇게 보니까 그 요동 지역 그러니까 랴오둥이라고 하지만 요동 지역에서 출토되는 한나라 무덤과 좀 닮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낙랑 고분이 아니냐라고 네.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고구려 고분은 적석총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고구려 고분이라 이제 한나라 고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낙랑 고분이라니까 일제로서는 광분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중국 역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한반도가 그러니까 네. 이제 이 한반도에서 이 낙랑군의 증거를 찾으려고 됐다 이래갖고 네. 혈안이 된 거고 1916년부터 이제 5개년 계획으로 본격적인 고족조사 사업을 벌이죠. 그러면서 이때 일제가 작성한 조사 개요 왜 이 네. 조사를 하느냐라는 네. 걸 작성을 했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한사군 그러니까 한나라 식민지가 된 한치군이라고도 하는데 한사군 지역을 주로 조사한다라고 하면서 조사 대상 고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황해도에 64기, 네. 평남 지역에 평안남도 지역에 186기, 평북 지역에 50기. 이거 뭐 다른 뭐 조선이나 고려나 뭐 고구려나 이런 게 아니라 낙랑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이제 발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1916년에 서감리 구호분이라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낙랑고분의 유물을 하면 대표적인 그런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뭐냐면 순금 허리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보 89호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무슨 뭐 거섭 산년명 네네. 7반 그러니까 7기로 만든 쟁반인데 거섭이라는 거 이제 명문이에요. 명문 글씨 네. 이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 나왔죠. 거섭이 명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 한나라 그러니까 서한이라고 하는데 전기 한나라죠. 거기 황제인 유자영의 첫 번째 연호다. 그것이 기원 후 6에서 8년 정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난리가 났겠네요. 네. 평양 인근에서 한나라 유물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사군 중에 이제 낙랑군 유물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제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완전히 낙랑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아주 대단했죠. 사실 그때는 사실은 이 1910년 정도 그때가 일본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했던 유물이 뭐였겠어요? 네. 맨날 소외했던 거긴 한데. 고려 청자? 네. 백자?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려 청자죠. 그래서 네. 뭐 그거 일본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지네들도 이제 뭐 한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정말 고려 청자를 마구잡이로 도굴 했다 그래갖고 난굴 시대 이렇게 표현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구 막 이 생자 그러니까 좋은 고분들 왕릉급 고분까지 막 털어가가지고 네. 그 이제 그랬다가 이제는 그것이 낙랑 고분으로 이제 몰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어요. 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발굴 책임자인 세키노 다다시까지 나서서 총독부한테 이거 우리 도굴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이제 긴급 조치를 요청을 네. 하고 막 그랬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 그렇죠. 1917년인데 이미 50에서 60곳의 고분이 모두 파괴됐다 도굴로. 이게 총독부 이게 뭐 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세키노 다다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진정이 됐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마구잡이인데 뭐 돈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잖아요. 고분에 뭐 금딱이 운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소문들이 막 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 옛날에. 그게 막 완전히 노다지가 됐고 또 낙랑 고분이기 때문에 또 더 그랬죠. 그래서 뭐 도굴의 열풍이 뭐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됐다 이런 표현이 있고. 네. 그래서 뭐 1924년에서 25년을 난굴의 시대라고 뭐 하고 그다음에 평양에 사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1, 2원을 주고 낙랑 청동거울 한 점이나 토기 항아리 한 점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남한테 바보 소리 들었다. 이 정도였다 그럽니다. 너무 심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기록에 보면 낙랑 고분이 한 1,400군데가 있었는데 도굴당하지 않은 고분처럼 보인다. 그걸 옛날에는 뭐 천여분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요즘 그렇게 표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140기를 빼고 나머지 1,200기 정도는 모두 도굴됐다. 뭐 이런 정도의 한탕이 나왔죠. 그럼 90%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싹쓸이 도굴이라고 보는 건데 그 야다라는 사람이 쓴 기록을 보면 심한 경우에는 보면 관리학교 선생이라는 자가 백주에 몇 명의 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봉분의 한복판을 위에서부터 파고 들어가서 눈부신 부장품을 꺼내기도 했다라고 이제 회고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미술사학전 이구열 같은 분은 지금 야다가 거명한 그 관리학교 선생이라는 놈은 기타무라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관리학교 교사가 도굴범이었다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선생님이 그러니까요. 도구를 한 거죠. 이 아까 얘기했던 기타무라라는 자가 이제 악질적인 인물인데 네. 그 당시에 그 이 기타무라는 일본인 자제들만 다녔다는 평양중학교의 일본인 교사였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기타무라는 낙랑고분의 부장품이 바닥이 났던 그런 1930년대 이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거 다 우리가 먹을 건 다 먹었어 해갖고 뭐 하여튼 수집하고 직접 도굴한 정말로 천금의 작물을 전부 일본으로 가져갔다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랑뿐 아니라 또 일본인들한테 대접받은 지역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1930년대니까 벌써 이제 싹쓸이 다 해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 낙랑만큼 대접을 받은 곳이 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가야입니다. 왜 또 가야일까요? 그 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마영 기자는 임나 일본부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저 한국사에서 배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제가 뭐 일본의 그저 야마토 정권 그게 네. 369년에서 562년 사이에 백제 가야 신라를 정복하고 한반도 남부의 식민지 임나 일본부를 세워 다스린 곳이 바로 이제 이쪽 가야 지방이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제가 가야 지방까지 발굴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낭낭 짝 끝내고 이제 이쪽으로 온 건데 세끼노나 도리 뭐 이런 네. 인간들이 창녕, 고령, 하만, 김해, 성주, 선산 이런 이게 이제 임나 일본부의 후보지 아니야? 이런 후보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대상들을 통해서 이제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벌이는데 역시 이 또 발굴한 가야유물들을 또 일본으로 대거 또 방출을 해가죠. 정말 용의주도한 사람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도쿄대가 뭐 이 나중에 그 1912년 13년 그때 이제 반출했던 가야 유물들 그러면서 이제 전람회에 출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시대에 그 우리 영토인 임나 연방, 임나 일본부 유적의 일부가 네. 처음으로 상세하게 학계에 소개됐다. 그것이 어디냐면 대가야 왕궁지에서 발견된 그 옛날 기와 이 토기 고령에 있는 대가야 유적 사진 이런 것도 굉장히 귀중하다. 학문적인 자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니 임나 일본부를 확증할 수 있는 유적과 유물이 나왔다고요? 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그 이제 과연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1915년에 일본사 전공자인 구로이타 가츠미라는 사람이 조사 내용을 보고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역시 이제 도쿄대의 명령을 받고서 그 당시에 김해 지역 임나 일본부의 후보지 거기 네. 물증을 찾으려고 이제 혈안이 돼 있었는데 그 김해 패총 발굴을 하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조선과 일본은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무슨 뭐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뭐 내선일체 예. 그 뭐 동조 뭐 뿌리 뭐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동문동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동문동종이라는 표현이 서로 다른 두 나라가 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인종도 같다.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선동조, 내선일체라고 본 거죠. 한마디로 한일 합병의 합법성을 고대사에서 찾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로이다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 신문에 남조선은 그 이 내군가 이게 뭐냐면 그 서기 209년에 일본이 신라를 정벌한 후에 설치했다는 관청,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죠. 네. 거기를 둔 것이고 조정의 직할지가 되어 임나 일본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의 영토가 된 일이 있다. 이건 이제 임나 일본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 병합은 임나 일본부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한국을 병합한 거는 딴 게 아니다. 옛날에 임나 일본부를 세웠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뭐 회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동국 동문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선일체 일선동조론이죠. 네. 그런 사상이 있으면 절로 두 나라가 두 민족이 화합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가야 고분 발굴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냈네요. 그렇죠. 가야 고분을 왜 좋아서 하느냐. 그거는 임나 일본부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또 뭐 이 원래에서 도쿄대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특히나 네. 김해 지역과 하만 지역을 주목한다라고 이제 그런 발표를 합니다. 산성과 고분을 보니까 내가 이걸 좀 봐야 되겠다. 약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임나 일본부가 과연 어디 있었는지를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김해 하만 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일본 서기를 보면 임나 일본부가 최초에 김해나 하만 지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찾았어요? 임나 일본부 증거를 찾아냈어요? 찾았다 그러면 난리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못 찾았으니까 지금까지 네. 그러고 있는 거죠. 구로이다가 엄청 찾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증거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고백한 게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막상 임나일본부라고 해서 막 뒤져봤더니 네. 아무리 뒤져봐봐야 이건 조선풍이더라. 조선풍이 틀림없더라.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함안 뭐 김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역에 보면 모두 다 이게 뭐 임나일본부 소지지라고 추정을 할 만은 하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찾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엄청 찾으려 했지만 못 찾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제 포기를 안 하는 거죠. 자치가 없어졌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치가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 못 찾는 거. 이게 이제 뭐 없는 네. 증거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발굴했어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포기했어요? 다시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또 영산강 유역 전라도 쪽으로 가는데요. 그 뭐 나주 반낭 고분이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가 약간 보면 온간이 출토가 되는데 이게 북규슈 지방의 온간과 좀 유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거기도 찾아갑니다. 정말 이건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해야겠네요. 뭐 일관된 거죠. 왜냐하면 네. 일선 동조론인 거죠. 그래서 일본과 조선이 하나임을 밝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1938년 11월 26일자 동아일보가 네. 되게 재밌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가 네 번째로 거의 조선 뭐 이 유적에 대해서 유적 보물에 대해서 보물로 고적으로 아니면 천연기념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 4차적. 그러니까 그 당시에 38년도에 101종의 문화재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지정 이유가 뭐냐 하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근본에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내선 일체의 관념을 적확하게 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선일체의 상징물이므로 지정문화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정된 고적 지금은 사적인데 그 예. 상세 내역을 보면 창녕에 있는 거 목마산성이라든가 화항산성, 그다음에 함안에 있는 성산성, 그다음에 김해에 있는 분산성, 그리고 전 수로왕릉, 수로왕릉 비, 네. 고령에 있는 지산리, 그다음에 창녕 고분군 이런 9곳을 이제 고적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임나 관계, 그러니까 임나 일본부 관계의 고적이기 때문에 지정한다라는 설명을 달아놓고 또 몇 군데가 있는데 뭐냐면 뭐 대구의 달성, 그다음에 물금 증산성 이런 데는 뭐라고 했냐면 물록 경장역 관계 고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는데 문록 경장역이라는 건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뜻합니다. 예. 임진왜란 때 자기들이 만든 외성, 일본 사람들이 만든 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사적으로 지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1900년대나 1990년대에 다 이걸 이제 사적 지정에서 빼버리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적과 비슷한 나주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뭐 반낭고분군 이런 것도 이제 고적으로 지적되고 막 지정되고 그렇죠. 정말 좀 기가 막히네요. 네. 증거도 없다면서 왜 이렇게 일제는 이렇게 자기네 역사하고 우리 역사하고 끼워 맞추려고 혈안이 됐을까요? 뭐 역시 일선 동조론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죠. 이것보다 더요. 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는 건데 너희는 영원히 남의 나라 속국일 수밖에 없다.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사실 일제가 아까 얘기했던 낭낭, 가야, 영산강 이런 거 이제 그 발굴 조사를 총력을 기울이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딱 뭐 이렇게 쭉 보면 그런 거죠. 한반도 북쪽에는 기원전 108년, 그러니까 기원전 108년에 한사군이 들어왔으니까 뭐 고조선이 망했다 그러니까 네. 기원전 108년부터 기원 후 313년 이게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한사군이 쫓겨나갈 때가 이제 기원 후 313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400년 이상을 한사군의 지배, 그러니까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남쪽은 뭐냐? 4세기 중후반부터 6세기 중엽까지 일본 임나 일본부 그다음에 북규슈의 지배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걸 입증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남북이 모두 남의 나라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원전 108년부터 기원 후 600년까지 한 네. 700년 가까이 중국과 일본의 지배를 남북이 차례로 받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네요. 한사군이 기원전 108년부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낭랑거분을 조사했던 세키노 다다시가 뭐 이런 말을 했다죠. 1941년에 네. 이 조선은 중국과 왕래가 쉬웠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들의 문화를 수입했다. 그리고 조선은 예로부터 중국 문화의 은혜를 입었고 그 침략을 받아서 항상 그에 복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때때로 일본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세키노가 뭐라냐면 결론이죠. 조선은 국가로서 영토가 협소하고 백성이 적어서 일본이나 중국에 대항하여 완전히 독립국을 형성할 실력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독립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나라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키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너희는 사대주의와 퇴영 고식주의에 빠져서 국민의 원기도 차츰 달아 없어지기에 이르렀다라고 네. 아주 딱 잘라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식민사관이네요. 네. 정체성 그리고 타율성을 강조하는. 그렇습니다. 너희 나라 조선은 영원히 남의 나라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라는 거죠. 네, 뭐 되게 기가 막히고 네. 기분이 안 좋아진. 근데 그럼에도 그 한반도에서 나오는 낭낭이나 가야흐물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임나일본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아무리 해봐야 아무것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뭐 일본 사람이 구로 있다가 얘기를 했으니까 임나일본부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낭낭유물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일제가 이제 낭낭군을 두고는 중국의 군현이고 그 중국의 일부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네. 뭐 한나라 시대에 제일 큰 뭐 콜로니 그러니까 속국이죠. 식민지로서 네. 한반도하고 만주 만주 동쪽에 건설된 군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고조선 경우는 한족이 세운 그러니까 중국 민족이 세운 최초의 식민지다라는 네. 거. 그다음에 이 아주 이 1930년대 같은 경우는 위만조선 같은 경우도 한나라의 그 어떤 식민지 그다음에 낭낭군은 한나라의 직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유물이 나왔으니까 마구마구 해석을 한 거네요. 네. 너무 신나 보여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과연 그럴까? 우리가 네. 이제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정답을 알 수 없는데 여러 설이 있거든요. 뭐 네. 낭낭군이 평양이 아니라 요소에 있거나 뭐 요동에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북한 학계는 사실은 당군능이 막 평양 쪽에서 이렇게 발굴이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지들이.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낭낭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 학계에서 한때 뭐라 그랬냐면 한나라가 이제 기원전 108년에 침략을 해서 세운 낭낭군 이거는 평양에 있는 왕검성이 아니라 네. 요동성에 있는 왕검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평양에 있는 왕검성은 뭐냐? 그러면 평양에 있는 왕검성은 이 주 수도고 그 랴오닝성에 있는 거는 부수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두 개의 수도다. 두 개의 왕검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네.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뭐 서로 이게 막 경강부회하고 막 이런 그 주장들이 막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거는 그 평양 일대 그쪽에서 낭낭 유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렵죠, 그게 해석하기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그 오영찬 이화여대 교수로 이제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박물관에도 있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의 주장이 좀 약간 뭐 좀 그 그럴듯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는. 왜냐하면 다른 주장도 많지만 너무 이제 막 많기 때문에 그래도 네. 약간 좀 그 신진학자로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낭낭 문화가 무슨 어느 특별한 문화, 특정한 뭐 쪽의 문화라기보다도 네. 그 중국과 고조선 세력의 영향력이 교차되고 융합돼 갖고 이런 독특한 문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낭낭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그 독특한 종족 집단이 있었다. 그걸 에스닉 그룹이라고 뭐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조선 문화하고 중국 문화가 융합되었다. 그렇습니다. 낭낭고분이라는 게 한나라께 분명히 있으니까 그 요소가. 네. 그리고 낭낭고분에서는 고조선의 독특한 세형동거 문화가 좀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 지배 세력이 기반이 낭낭군에도 유지가 됐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어떤 근거로요? 고가 이제 무덤 형식의 변화인데 네. 그 낭낭군이 설치된 게 뭐 이제 한 기원전 1세기 때 요 지역에 아주 주요한 그 무덤 제도 것이 단순한 목각묘였거든요. 근데 그 기원 전후부터 1세기 정도 이렇게 보면 새로운 묘제가 이제 대동강 남한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하나의 묘광, 그게 묘광이라는 게 이제 그 묘를 그 시신을 집어넣었던 그 광이죠, 광. 네. 거기 보면 사각 형태 외곽을 조형을 한 다음에 그 내부에 다시 2개 이상의 목관을 두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묘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오영찬 씨는 그걸 귀틀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중국 중원에서도 안 보이는 어떻게 보면 낭낭고분의 속성을 갖춘 귀틀묘다라는 네.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낭낭군에 살던 중국계 주민이 고조선화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낭낭군이 설치된 거는 팩트라고 본다면 네.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나가면서
그 한나락의 낙랑군 주민들은 고조선화가 되고 근데 토착 세력 거기서 또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조선 사람들. 네. 거기는 약간 중국화되는 그런 양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요런 사람들을 우리가 낙랑인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개념의 종족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하나의 주장인 거죠. 새로운 종족이 탄생한 건가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주장이죠. 물론 뭐 이것이 확실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그럼 맨날 무슨 뭐 이 뭐 요동이 있니 어디에 있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 흥미로운 주장 같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사실 낙랑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낙랑이라고 하면 굉장히 천덕고라고 했잖아요. 우리 네. 모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부 중국 사람이다 중국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이런 낙랑인이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 역사의 품 안으로 이렇게 만약에 맞다면 이렇게 네. 좀 안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낙랑도 결국 우리 역사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여튼 새로운 주장을 설득의 주장들을 이렇게 좀 연구해 나가면서 네. 봐야 되지 않나. 분명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왜곡하고 뭐 그랬던 네.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시간은 그런 슬픈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요 새로운 주장은 그런 주장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사실 우리가 네.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예, 이제 네, 뭐 그러니까. 시기가 지나면 증명이 그렇죠. 되겠죠. 이제 또 우리가 북한도 많이 갈 수 있고 그러면 네. 뭔가 새로운 발굴도 좀 해보고 네. 낙랑 유물에 대해 유적에 대해서 그럴 수 있으면 좀 뭔가 새로운 네. 팩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